온몸으로 일제강점기를 버텨낸 사람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1960년대부터 김광렬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민족선 아닐토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기라. 차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생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이런 건데. 50년에 걸쳐 김광렬이 기록한 증언 테이프는 500여 개. 그 속엔 일본이 감추려고 하는 강제동원의 실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전부 사람 하나씩 지기요. 구단에서 그래갖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26살 말도 폭발해야 돼. 귀도 안 듣지고 눈도 안 뜨고. 배도 고프지 고향 생각나니 언제 고향에 갈지도 모르지. 참 한심한 일들이네. 낡고 오래되고 찢어진 테이프를 이어붙이고 복원하자 비로소 드러나는 목소리.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강제동원의 진실을 규명할 새로운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가장 남쪽 후쿠오카현 도심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쿠호 지역. 일제강점기 3대 석탄 생산지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지금도 석회광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쿠호 일대 미야타시에 있는 미야타 마을. 이 마을 중심에는 돌로 만들어진 비석 2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사은비와 송덕비. 이 2개의 비석은 누가, 왜 세운 것일까요? 이 2개 기념비인데 그 효구지와이치로 손도비하고 사은비인데 카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서 일을 했던 조선인들이 다 조선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비석입니다. 마을 한켠에 솟아있는 3개의 봉우리. 언뜻 보면 산처럼 보이는 이 봉우리는 석탄 채취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쌓아 올려 만들어진 보타산입니다. 보타산 가까운 공터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예? 99번? 아, 수미모토? 예, 수미토모. 석탄 광업 발상의 지, 그러니까 그 생겼던 그 땅이었다. 조선인 광부들이 많았던 스미토모 타다쿠마 탄광은 광부의 절반 이상이 도망갈 정도로 가혹했던 탄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미토모 타다쿠마 땅은 여기입니다. 3.81명. 네, 1944년에 1월 현재 3,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여기 있다.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가 1,631명. 네, 50% 이상 도망갔다. 네, 그런 가혹한 그 현장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조선인들이 돈을 모아 세웠다는 비석 송덕비. 비석이 완공된 뒤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송덕비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 중의 하나입니다. 첫째 줄엔 4명의 일본인들이 앉아있고 둘째 줄과 셋째 줄엔 5명의 조선인들이 서 있습니다. 제1향토사학자 김광렬은 사진 뒷면에
참석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까지 남깁니다. 이 메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일했을 만큼 컸던 탄광은 지금은 평범한 마을로 변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남아있는 탄광 구조물만이 탄광지대였던 과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대에는 이런 크고 작은 탄광들이 200여 개나 있었습니다. 노무자의 절반 이상이 도망갔다는 스미토모 탄광뿐만 아니라 직후 일대 탄광의 노동 환경은 어디나 열악했습니다.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20분 내지 30분 걸어야지 네 아마 제일 많이 건 사람이 그럴게요. 그거 내려가가지고 그때 노동 시간이라는 것이 최소한도 12시간 내지 12시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그렇지 않아서 오다시 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그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나를 걸어서 영양을 시켜 죽는 사람도 많았고 한광에서 직접 타치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양시켜주고 없어요. 엄마 한 7명이 와가지고 12이 죽었습니다. 전부 영양시켜 계속. 직후 일대의 또 다른 마을.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벽돌 구조물은 이곳 역시 탄광지대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44년 갱내 화재 사건이 일어나 조선인 45명이 사망하기도 했던 이 주변엔 해방 후에도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뭐가 그런 것과 마시 나가냐 조선인이 오었다. 너서 난데 또 조선인이 오니까 또 온다 해요. 저 구간에서 다콘이 걔 들어서 그래서 때 그것도 내가 도와지 내가 그거 알아서 내가 해서 오다가 사람들이 시켜서 저도学校 先生が 살았을 때 어린이죠. 조선인だけの部落があるのね。そこ行くとこう臭いの。豚があったよ。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り朝鮮人が臭いというのがあったね。今はないけど。 조선인 광부들이 많았던 직후 일대 석탄 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후쿠오카에 거주하던 제1사학자 김광렬은 폐광으로 조선인 징용의 현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강제 동원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김광렬이 생전에 자주 방문한 한 사찰. 이 사찰엔 조선인과 관련된 특별한 물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잘 정돈돼 있는 낡은 처는 조선인 유골을 싸던 보자기입니다. 조선인 유골을 국내로 송환한 후 남은 보자기와 유품입니다. 箱です。この中に骨壺入ってたんです。小さな箱。そうですそうです。30年ですから新しいですね。昭和30年。 이런 그 새로운 거에 좀 그래. 사찰에서 보관했던 조선인 유골의 명단을 보면 사망 장소가 오노우라 7갱이거나 오노우라 7갱 근로자의 가족 유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광렬과의 만남을 통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된 주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日本がやっぱりその原因を作って強制連行という形にまでしていったという、大きな負の歴史ですよね。そういったことは辛く思いますし、日本人としても恥ずべき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し。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유골은 사찰마당에 있던 납골당에 보관됐습니다. 이 사찰에 조선인 유골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이곳이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 속한 직속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山の正面の山の裏側ですが七甲という単木があったんです。ちょうど裏になりますね。お遺骨はその七甲越えと申します。向こうにあります山の、鉄柱がありますよね。なんて言いますかね、高圧の電線がありますけど、その辺りから七甲越えという峠があったんです。今はもう峠はなくなって人が通ることはありませんけども、そこから歩いて大人の足で20分から30分ぐらいで見えたそうです。ただお遺骨を頭に乗せられて見えてあったということを聞きますので、ゆっくり歩かれておられたんですよね。40分50分かかられて、そして収めて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유골을 머리에 이고 고개를 넘어온 수많은 조선인들. 그때부터 이 고개는 유골 고개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골 고개 너머에 있던 오노우라 탄광. 이 탄광을 경영했던 가이지마 집안은 탄광으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大野浦炭鉱を経営していた貝島家です。筑豊御三家とも呼ばれた地元財閥の一つです。炭鉱労働者から身を起こし、明治時代に良質な石炭を掘り当て、一代で巨万の富を手にしました。その資産は今の45億円余りに相当します。貝島家の2代目貝島太一です。海運、材木、商社、太一は事業を一気に拡大し、貝島財閥を築き上げました。炭鉱だけでも従業員は9000人。昭和初期、石炭産地筑豊が最も活気にあふれていた頃の映像です。 가이지마 집안이 경영한 탄광은 모두 12곳. 그중 노천 탄광인 제7갱에 조선인이 유독 많았습니다. 노천 탄광은 지하갱보다 땅이 더 딱딱해 석탄을 채취하는 데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보다 체격 조건이 좋은 조선인을 주로 배치했고, 심지어 여성들도 강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女たちはボタ拾いに駆り出されました。くずとして捨てていたボタの中からまだ使えそうな石炭を集め、燃料の足しにするためです。女の労働は男の労働よりも激しかった。人々は逃げることもならず、諦めの炭鉱節を口ずさみながら地面を張って炭を掘り、砂を引いた。さて一人でも毛ガニができたというとですね、その吹きのものはみんな駆け寄ってですね、仕事を投げ合ってでもその毛ガニに付き添ったり、また死人ができればですね、その人に付き添って上がってしまったです。 목숨조차 위협받는 혹독한 탄광 노동에 내몰린 조선인들. 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웠다는 비석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광렬은 오노우라 비석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오노우라 탄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김광렬이 확보한 오노우라 7갱 노무자 명부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강제동원 광부 명부 가운데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나나꼬가 있었던 사람들 이름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뿌입니다. 이거 탄광에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얻었어 이거. 가타야마사라고 아십니까? 일본 정부거든 다른 탄광의 이름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참말로 막 금덩어리 같이 여기고 있어요. 김광렬이 금덩이 같이 여긴 오노우라 명부에는 탄광에 입소한 조선인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노무자 명부에 기록돼 있는 장송 필문. 고향이 경북 문경 북산면인 것으로 보아 창씨 개명을 한 조선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1941년 4월 14일 탈주한 것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김광렬은 이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노우라 명부를 분석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오노우라 7갱은 조선인들이 일본인 범죄자 202명과 함께 노역했던 탄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7경의 범죄자라고 확인되는 사람은 약 202명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게 다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인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범죄 사실이 없었던 조선인들이 대량으로 제7경에 배속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상당히 큰 의문점을 선생님이 갖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제7경에 많은 사람들의 조선인을 배속시켜서 가혹한 노동수가,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안 좋았던 그런 장소, 그런 작업장의 조선인들을 사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나야라고 하는데 이제 노동 수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야의 그 일종의 이제 십장이 되겠죠. 예, 그분들의 이제 명단을 쭉 선생님이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요게 페이지가 이 명부에 있는 그 페이지를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면은 특히 이제 탄광 십장의 명단을 따로 정리한 김광렬. 그는 왜 십장 이름이 적힌 명부 페이지까지 따로 표시해 두었을까요? 이원택이라고 그때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명부입니다. 예, 여기 쭉 보면은 여기에 히야마 소따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위에 이제 한국명 이원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경남 밀양 초동면 범평리 출신이시고요. 226쪽인데요. 홍덕윤. 여기 김씨름만 쫙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다. 예. 네, 홍덕윤, 기노시다, 이 산타로라고 하나? 이거 뭐 제가 그거는 잘 발음하기는 좀 잘 모르겠네요. 경남 사천, 삼천포읍. 이원택과 홍덕윤, 이 두 사람을 추적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1929년 송덕비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셋째 줄에 서 있는 이원택과 둘째 줄 중간에 서 있는 홍덕윤. 이들은 왜 일본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일까요? 두 사람을 향한 김광렬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됩니다. 오노우라 노무자 명부를 비롯해 평생에 걸쳐 모은 13만 건의 자료는 지난 2018년 국가기록원에 기증됐습니다. 강제동원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자료 가운데 문서 못지않게 시선을 끄는 것은 수백 개의
녹음 테이프입니다. 사진 필름과 테이프들은 시청각 매체로 매체 특성상 종이 기록물보다는 훼손에 취약합니다. 또한 장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선생님의 이런 시청각 매체들을 매체별 적절한 보존 처리 후 적합한 온도, 습도의 보존 환경이 갖춰진 서고에 보존되어지고요. 앞서 파일로 제작한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향후에 이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녹음 테이프는 무려 500여 개. 놀랍게도 김광렬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전인 1970년대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테이프 뒷면에 꼼꼼한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500여 개의 테이프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오노우라 비석의 진실과 관련된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송덕비의 이름이 새겨진 이원택의 아내 최순덕의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김광렬은 이원택의 아내 최순덕을 만나 송덕비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 이거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보입니까? 사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앞에 놓이는 일본 사람이고 그 뒤에가 뒤에 이 사람이 하가라고 하기호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예. 하기호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영감이고 예. 흰옷 입고 예. 조끼 입은 사람이. 사진 속 인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최순덕. 누가 그걸 씌우자고 해가지고 씌웠습니까? 기노다생 온 두목이라요. 비석에 보이소. 다른 사람은 사엔, 요엔, 이치엔, 기노다 해꾸엔 다시 안 했던 게. 예. 우리 집 영감도 45아이더나. 누가 그러하자고 그랬노. 기노다지 제가 두목 대신 게나. 이런 우리들 영감들이 다 했지. 홍덕윤이 우두머리가 된 뒤 직접 나서서 송덕비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비석을 자세히 살펴가던 중 최순덕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홍덕윤이 발기인 중 첫 번째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원택은 도움을 준 사람이란 뜻의 세화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석 전체 건립비의 10분의 1 정도를 혼자 부담했던 홍덕윤은 나중에 군의원까지 지냅니다. 김광렬은 비석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최순덕을 10년에 걸쳐 여러 번 찾아갑니다. 비석 앞에까지 데려가 사진도 찍습니다. 비석 만드는 일에 앞장선 남편을 둔 최순덕은 비석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소극적이었지만 비석 조성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돈로가 돈로 깎대. 전부 여자들 다 나가서 그 돈로 다 깎았습니다. 일비나 뭐 줍니까? 일비도 없이. 일비 없었지 그래요. 일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돼 별다른 도구조차 없이 돌로 돌을 깎아 비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송덕비가 세워진 지 6년 후인 1935년 오노우라 탄광에 또 하나의 비석이 세워집니다. 바로 탄광회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워진 사은비. 비석 뒷면엔 비석 건립에 동참한 조선인의 이름이 또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선인들이 탄광회사의 은택에 감사해 비석을 세운 것일까요? 사은비 역시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비석은 일본 어디서라도 없어요.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 관광해서 그렇게 큰 비석을 만들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을 모여라 그렇게 하면 다 모을 수밖에 없죠. 송덕비에 이어 사은비까지 건립됐다는 소식은 지역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 기사가 없는지 당시 신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문을 꼼꼼히 살펴가던 중 사은비에 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은비는 소화 10년 노정부에서 끝났으니까 조선인 노동자 250명이 총 150엔을 냈다. 내서 건립했다. 1935년 11월 25일자 신문에 사은비 건립 소식이 기록돼 있습니다. 회사의 운덕을 기리기 위해 조선인이 설계한 사은비 제막식이 칠갱 자리에서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조선인 아이가 제막식 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9년 신문에 보면 훼손돼 있는 이 비석을 재건했고 마을의 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령이 발표된 1939년 이후 방치돼 있던 비석을 재건한 것입니다. 사은비가 재건되자 일본인들조차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타나카 아이치 현립대 교수는 일방적으로 회사 편을 드는 비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와타나베 교사도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비석은 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광렬은 자신의 책에서 비석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이 두 개의 비석은 가이즈마 회사가 민족 분열과 내선 융화를 획책하기 위해 조선인을 이용해 세운 것으로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바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조선인 노무 동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서 그 조선인의 관리자를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 사람들이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참 슬픈 이야기로서 이게 하나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 세워진 두 개의 비석은 조선인 동원의 선전 도구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게 됩니다. 가이지마 탄광회사에서 펴낸 역사 연표에 보면 조선인 노무자 동원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에서부터 경상남도에서 모집이나 그런 걸 했는데 새로운 강행에 새로 100수십 명의 산업청사를 맞이하여 1935년 새로운 탄광을 개설한 가이지마는 경상남도에서 100수십 명의 광부를 모집했는데 그 결과 오노우라 탄광 서북 쪽엔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 동원은 1938년 일제가 전시 통제법인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일본의 그 남성들이 군대를 입대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 본토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37년부터 바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이제 하는 업체 쪽에서 또는 토목 건축 업자들이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조선인을 데려와야 된다. 조선인을 데려와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이 38년에 그러니까 전시 체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가서 일을 해서 우수한 노동력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목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있었어요. 김광렬은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끌려온 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을 1970년대부터 추적,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2년 징용에 관해 의미 있는 증언을 하는 한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홋카이도로 징용 간 박병태. 이 만남은 박병태의 삶도 바꿔놓게 됩니다. 강제연행을 당한 것이 1942년입니다. 그때 마침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을 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많은 노동자들이 끌려왔습니다. 일본 열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 홋카이도. 이곳 역시 조선인들의 징용 현장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동시에 양질의 지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홋카이도 개발을 시작하면서 조선인 노무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은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오타루가 홋카이도로 징용된 조선인이 첫 발을 디딘 항구입니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할 만큼 넓은 홋카이도. 그러나 1937년까지만 해도 면적 대비 1.5%의 지역에만 사람이 사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경북 청도가 고향인 박병태 씨는 일행 60여 명과 함께 1942년 1월 20일 오타루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타루에서도 기차로 일주일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수라치군. 인적 드문 첩첩산골이었습니다. 한 영하 10도 이상, 대기 추울 때는 30도 가까이 추워. 요사이보다 훨씬 춥습니다. 한 벌써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저쪽에 그 광산이 가까운 역에 내렸는데 그 역 근처에는 막 만산 그니 막 적설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무서울 정도의 추위가 징용 노무자들이 마주한 홋카이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 시카고의 광산. 빨간 소바죠. 현재도 규모가 꽤 큰 편인 이 광산이 박병태가 끌려온 노역의 현장입니다. 이 내부에는 지금까지도 조선인 수용소의 자리가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その前から、ここのところでは石灰が取られていました。で1942年に、ここに、いわゆる朝鮮人の、強制動員で、朝鮮の方々が、たくさんここに連れてこられて、石灰岩を取る工事に刺激させられました。工事の内容は、石を取る工事とその石を運び出すための、鉄道線の引き込み線、それをの工事、そして、取った石を鉄道で運び出すための、積み込みの工事
などが朝鮮人の方々の手によって行われていました。地域の人のお話ですと、大きな収容所があった。でそれは大変頑丈な建物で、たくさんの人たちが収容されていた。ただ人数は分かりません。で、その建物は近づくことができないので、中の様子とかそういったことは分かりません。 도심과 연결되는 버스조차 없어 기차를 타고 통학해야 할 정도로 깊은 산골인 소라치군. 일제강점기에는 사람의 발길이 아예 닿지 않은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곰이 출몰하는 이 산골까지 끌려온 조선인 노무자들 앞에 놓인 노동 환경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집단적으로 10명인가 탈출해가지고 다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 눈앞에서 막 얘기 맞았어요. 코피가 터지고 눈이 막 이렇게 붓고 말이요. 막 볼이 이렇게 붓고 등들이 벌겋고 말이요. 막 반죽음 당했습니다. 홋카이도 징용 조선인 가운데 70%는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30여 곳의 탄광이 밀집해 있던 유바리시. 이곳의 석탄은 질이 좋아 연간 400만 톤을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갱내에서도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제일 깊은 갱도에서 노역을 하는 노무자들이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戦時期に入った時点でですね、今度は大量に朝鮮人から労働者を募集するというんですか。でその単位としてはですね、当初は数千人だったんですが、湯葉市全体では1万人近いというんですかね、労働者が炭鉱で労働に従事したという時期があります。1945年までの間ですね。はい。こんにちは。どうもこんにちは。白戸です。 수십 년 동안 홋카이도 징용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강제동원 연구자 시라토 씨. 일제강점기 홋카이도 지역 탄광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도 한 장.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비바이 탄광의 지도입니다.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갱내 구조. 그런데 1941년 이 갱내 지하 2200m 땅속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탄광 측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爆発はここで起こった。폭발 사고가 거기서. 폭발 사고. でここもこうだいたい1850メートルのところの鉱口から収まらないので水を入れます。ここら辺の人はこれは水の下に埋まった人たち。日本人も朝鮮人もいて、そのうち亡くなった人の数は朝鮮人とか実はタコ部屋も入ってた。でそれはこれには書いてないから別なものに書いてある。これを一人ずつ全部拾って人数を出したってこと。 비극적인 사고의 현장인 미쓰비시 탄광.
더 이상 석탄 채취를 하진 않지만 지하에서 석탄을 끌어올리던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미쓰비시 탄광 현장. 무성하게 자란 덤불 속을 헤치자 미쓰비시 회사 마크가 선명한 갱구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고가 났던 탄광의 출입구입니다. 이 갱구 아래 2,000m 지점엔 아직도 50여 구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굶주림, 구타는 항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습니다. 고심 끝에 21살 청년 박병태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20대인데 죽다.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게 됐다. 그런 것만 항상 생각.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하한테 끌려나가서 그래 앉아있어야 되죠. 그래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밤에 일하다가 11시쯤 다 돼가 이제 그만 밤 일을 마치기 다 돼갈 시간에 이 순간에 가야 되겠다 싶어. 그래 나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박병태는 기적적으로 시카고의 광산을 벗어나는 데는 성공하지만 사면이 바다인 섬 홋카이도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지는 못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박병태는 결국 홋카이도 안 또 다른 노역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바시리라 하는 데는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 가막소가 있어요. 그도 돌산이라 그거가. 근데 그게 돌산에서 또 그 날씨가 막 눈이 내리고 막 위험해요. 그래 또 도망치다가 건병대 부책대 가가지고 난 다코비아라 하는 거는 그 문어가 다코인데요. 문어가 급하면 제 발을 제가 끊어먹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다. 그렇게 해서 다코비아라고 합니다. 일단 한 번 탈출을 감행해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이들이 갈 곳은 바로 이곳 다코베아밖에 없었습니다. 징용 노무자들 사이에 사람을 잡아먹는 곳으로 알려졌던 다코베아는 비행장이나 토목공사 현장에 있던 감옥이나 다름없는 노동자들의 숙소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한 사람이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탈출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러니까 이후에도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대상자들을 이제 다코베아로 격리해서 거기서 관리를 했던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다코베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지금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구조가. 근데 가장 열악한 상태의 다코베아는 이제 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굴이 있는데 그 굴 위에다가 덮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열쇠를 채워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아침이 되면 거기서 열쇠를 열어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저녁이 되면 다시 넣는 그런 가장 최악의 열악한 상태예요. 홋카이도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박병태는 해방을 맞아 드디어 홋카이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 끝 후쿠오카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의견은 있지만 또 받았고 1992년 제1사학자 김광렬을 만난 박병태는 증언자로 변신합니다. 홋카이도 강제동원에서 다코베아까지 자신을 부르는 곳 어디나 달려가 강제동원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인생 후반전 50년을 바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고 기록으로 남긴 김광렬.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무엇을 제일 걱정하느냐 하면은 자기 민족성을 안 잃도록, 민족성을 안 잃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기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되겠나? 사망하기 직전 김광렬은 50년에 걸쳐 수집한 모든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했습니다. 김광렬의 자료 가운데 강제동원 노무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자료만 해도 280권. 이들 조선인 명부는 국가기록원에서 인물 사전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광렬 선생님 기록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작업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취하기도 하고 또 주변인들의 관련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 자료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구명하는 그런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 잊을 수 없네. 떠나온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했지만 결국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로 생을 마감했던 징용 조선인들이 남긴 증언. 그들의 피 끓는 목소리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에게 이래도 과거를 외면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